제가 그 여자를 다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든 생각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그 생각이 들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착각이거나 술에 취했거나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일이 귀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겪었던 몇 가지 일만큼은 아무리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확인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마을 근처로는 가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당시 33이었고 지금은 경남 김해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은 건 몇 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진주에 있는 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경남 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빈집을 찾아다니며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주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 하나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마을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사는 분들이 있고 제가 겪은 일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피해가 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주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논과 야산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야 했던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지만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집을 정리하기 전에 내부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 혼자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낮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야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이라 해가 빨리 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소리였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면 보통 개 짖는 소리나 사람 목소리, 농기계 소리 같은 게 들려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논 가장자리에 있는 억새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는데도 사람 목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확인한 뒤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에서 집까지는 대략 500m 정도였습니다. 길 양쪽으로 오래된 감나무들이 서 있었고 몇몇 집은 사람이 사는 것 같았지만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집 앞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쪽 빈집 때문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거기 있을 거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보고 나올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누가 있나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할머니를 봤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해 지기 전에 나오시오.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동네 어르신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오래돼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현관 안쪽은 어두웠고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었을 때 녹슨 경첩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절이나 제사를 지낸 방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집주인이 제사를 지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은 몇 년째 비어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장롱과 작은 텔레비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집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었으니까요. 거실부터 방 2개, 주방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없었지만 바닥에 작은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석 앞에 빈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재떨이 안에는 담배꽁초가 3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누군가가 아직 이 집을 사용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사람이 기침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집 안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깥에서 들린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콜록. 이번에는 분명히 집 안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문도 제가 들어오기 전과 똑같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57분.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지만 집안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니까 배관 소리일 수도 있고 벽이나 천장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석을 찍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방석 옆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에는 중년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 뒤쪽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눈앞까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긴 옷가지가 조명 때문에 사람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방 문 밖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을 이 마을에서 누가 알고 있지? 내 이름을 이 마을에서 누가 알고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문 밖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까지 이어지는 거실도 비어 있었고 주방 쪽에도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밖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근처까지 따라왔을 수도 있고 제가 오기 전에 집주인이 마을 사람에게 제 이름을 알려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이 서서 말한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처럼 묘하게 낮았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서서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은 제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물체였습니다. 저는 순간 사람이 서 있는 줄 알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오래된 비닐 포대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은 사진만 찍고 바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더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기억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2분. 제가 안방에서 사진을 찍던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사진에는 거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구도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서 있던 위치에서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실 구석 안방 문 근처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장롱과 텔레비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오른쪽 아래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처럼 보였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발목부터 아래쪽만 보였습니다. 사진 위쪽은 잘려 있어서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에 찍힌 제 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발은 운동화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은 위치가 제가 서 있던 곳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나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발 옆에 작은 방석이 하나 더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방에 있던 것과 똑같은 방석이었습니다. 저는 방석을 확인하려고 안방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 분명히 하나였던 방석이 두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부터 봤던 자리 그대로 있었고 다른 하나가 문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진을 찍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괜히 겁먹고 있는 것뿐이라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 주방 쪽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콜록. 잠시 후 콜록 3번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가 실제로 쓰러져 있을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이 몰래 들어왔다가 몸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최근에 사용한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 것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물방울은 주방에서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신발도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물방울의 크기가 일정했습니다.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마치 젖은 발바닥이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물방울이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은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머리로는 계속 설명하려 했습니다. 물이 새는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일 수도 있다. 오래된 집이라 이상한 냄새와 소리가 나는 것뿐이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 반쯤 열어놓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당겼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가지마.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저는 문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하게도 아까 마을 입구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지기 전에 나오시오. 저는 휴대전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시 1분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벌써 붉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아래쪽 틈으로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자의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체와 다리 부분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문 앞에서 옆으로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찰박.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서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 문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보았던 물방울이 이제 현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 끝에는 맨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방금 발을 내려놓은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잡초가 다리에 걸렸고 그 운동화가 벗겨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쪽으로 뛰어가면서도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정말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저는 순간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뒤에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여자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오래 울어서 목이 다 쉰 사람처럼 숨이 끊어질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섰을 때 아까 만났던 할머니가 다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집에 사람 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방금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뒤에야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명확한 짓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그 집에 걸려있던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왜 저를 알고 있었는지, 왜 제가 들어간 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제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무심코 돌아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을 쪽으로 뛰어오는 동안 분명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전화 왔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장 담당자가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제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부른 거고. 잠시 침묵한 뒤 아까 집에서 부른 건 내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해가 산 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나무 사이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집이 지금도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아까 사진에서 봤던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중년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의 이름을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여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부터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집안에서 누군가와 얘기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라디오를 켜놓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여자가 혼자 큰 소리로 웃었고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계속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여자는 집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혼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오래됐어요.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본 재떨이와 담배꽁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들어가는 사람은 있었지요. 집주인이 정리하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최근에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 말에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을 열자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몇 장 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안방에 찍은 사진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봤던 사진이었습니다. 거실 사진도 없었습니다. 물방울이 찍힌 사진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현관과 주방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찍은 사진 중 하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방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확대했습니다. 상자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순자. 저는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순자라는 분 맞습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봤어요? 집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가는 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요? 모르지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 마을 청년 한 명이 술을 마시고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내기를 했고 밤에 혼자 들어가 사진을 찍어 오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온 뒤부터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자기 뒤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청년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이상한 장면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고 청년이 집에서 뛰어나와 차를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문이 닫힌 직후 뒷좌석 창문 안쪽에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사람인지 반사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겪으면 서로 이야기를 보태면서 전설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도 대부분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낡은 집이었고 어두웠고 혼자 있었고 제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이나 집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방울도 어디선가 새어나온 물일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발도 착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들었다는 것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휴대전화가 한번 울렸습니다. 회사 단체방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면에 알 수 없는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날 방문했던 집의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거실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사진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제 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 휴대전화로 저에게 사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 왜 그냥 갔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낮에 그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현장 담당자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제 혼자 갔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뭐가요? 어제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그 집에 들어간 뒤에 누가 집 안에서 계속 사람 부르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자가 이어서 한 말 때문에 저는 그날 오후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그러던데요. 정우 씨가 어제 그 집에서 찍은 사진 중에 가족 사진 하나가 없어졌다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젯밤 보았던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사진을 찍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집 안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직접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말한 순간부터 제가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자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말한 건 단 한 번이었습니다. 김순자. 그것도 집 안에서 발견한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돌아와서 들은 이야기는 마치 제가 그 여자를 깨워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마을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바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담당자는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일부 사라졌고 현장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면 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 한 명이 같이 갔습니다. 이름은 최민석이었고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민석은 제가 전날 겪었던 이야기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형, 어제 너무 피곤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밤 제 번호로 제 번호에 사진이 전송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논과 야산이 지나갔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길이었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날에는 그냥 조용한 시골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저는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뒤를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집에서 나올 때 들었던 그 발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찰박, 찰박. 젖은 발이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전날 만났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이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다시 왔습니까?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이 여기 왔었죠. 이장은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이름 불렀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대신 말했습니다. 무슨 이름을요? 이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이름.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집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사진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어제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순자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여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쪽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입니다. 돌아가신 분? 그렇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전날 제가 찍었던 거실 사진에서 보였던 검은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 뒤로 순자 씨가 이상해졌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계속 남편이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환청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이 앉는 방석. 민석이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이 죽은 뒤에도 매일 방석을 2개씩 깔았어요. 저는 전날 보았던 방석을 떠올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였던 방석. 그리고 재떨이, 담배꽁초 3개.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담배를 피웠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피웠습니다. 그럼 그 담배꽁초는 그 집에 남아있던 거겠지요. 이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의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3개나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집에 들어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장에게 부탁해서 집 내부를 멀리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민석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대문 너머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가운데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석이 대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이장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열지 마십시오. 민석이 돌아봤습니다. 사람 같은데요.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옷자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분다면 옷도 흔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옷은 몸에 붙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움직이지 않는데요. 여자는 우리를 향해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제 액자에서 봤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왜?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 아까부터 저 여자만 보고 있었죠? 그래. 그런데 민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거기 없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우리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대문과 마당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과 실제 마당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기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집의 안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창문 안쪽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장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아주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순자야. 여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여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순자야. 이번에는 집안이 아니라 제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절대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 씨.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우 씨.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우 씨. 이번에는 제 귀 바로 옆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람 손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에는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5개가 너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저는 계속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가기 직전 민석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형! 왜? 저기 좀 봐요. 그가 가리킨 곳은 마을 입구였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뒤에는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모습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과 관련된 일을 다시는 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건 제가 아직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회사에서 제게 넘겨준 현장 사진 원본을 확인하다가 저는 전날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찍지 않은 사진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그 집의 안방이 찍혀 있었습니다. 방석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방석 사이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주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앉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의 촬영 시간이 제가 마을을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촬영 시간은 제가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정확히 오후 6시 18분. 그 시간에 저는 이미 진주 시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파일에는 제가 찍은 것처럼 제 휴대전화의 기종과 같은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삭제할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복사하고 원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소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현장에 나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우리 둘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현장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도 많이 했는데 그 집 이야기가 나오면 둘 다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그날 집에서 진짜 이름 들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몇 번이나요? 3번 정도. 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어요. 저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뭘? 형 이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그날 차 안에서 제가 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말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날 대문 앞에서요, 형이 여자 보고 있을 때, 그때? 네. 민석이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입으로 형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 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민석은 그날 여자의 입을 자세히 봤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들렸다고 했습니다. 민석에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일을 심리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긴장한 상태였다면 같은 소리를 잘못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말이 없었습니다. 몇 초 정도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3번 더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방석 하나가 비어 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했지만 발신 번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석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회사 대표 전화로 마을 이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장은 제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담당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이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불이 켜졌어요. 담당자는 집주인이 온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문이 전부 어두운데 안방만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기 문제는 충분히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을 주기 위해 장난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젖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쌍이 아니었습니다. 2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맨발 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자의 큰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둘 다 현관 앞에서 시작해서 제 집 현관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집 앞 복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 11시 42분부터 11시 45분 사이 복도 조명이 3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 현관문 앞 바닥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화면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대해보니 물기였습니다. 사람이 젖은 발로 걸어온 것처럼 바닥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동안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현상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 앞에 발자국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회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집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집을 없애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시작한 날 저녁, 민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형, 집 철거하다가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 안에서 사진이 나왔어요. 무슨 진? 가족 사진 같은데 이상해요. 민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언제인데? 순자 씨가 죽은 날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에는 누가 있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찍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제 휴대전화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에는 방석 2개가 놓인 거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앞쪽에 사람이 3명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 그녀의 남편, 그리고 모르는 남자 1명. 3사람 모두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3번째 남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번째 남자는 저였습니다. 현재 제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처음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사진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찾았어? 벽 안쪽이요. 다른 사진은? 없어요. 그럼 이 사진을 누가 찍은 건데?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응. 사진 뒤에 글씨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 3번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봐. 민석이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정우. 저는 그 순간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성은?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박.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는지, 왜 그 여자의 얼굴을 처음 봤는데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왜 방석 2개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진주에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기억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옆에 방석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정말 있었던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진주에 온 적 있어?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지. 어디로?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들은 한마디는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에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 아버지가 한 번 갔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집인데?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기 바로 전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집과 우리 가족 사이에는 제가 몰랐던 무언가가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몇 번이나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갔었다. 그 여자가 죽기 바로 전날. 그리고 사진 속 3번째 사람이 나였다. 물론 사진이 진짜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찍힌 사진을 누군가 합성했을 수도 있고
오래된 사진의 얼굴이 비슷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거기 왜 갔는데?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한테 부탁을 했대. 무슨 부탁? 자기 남편이 죽은 뒤부터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했대.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난다고 했대. 저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이 마을에서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뭘 했어? 그냥 들어줬지. 그게 끝이야? 아니.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네 아빠가 집에서 나오면서 그 여자한테 한 말이 있었대. 뭐라고? 절대로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내 아빠도 이유는 몰랐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진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마을 사람의 부탁으로 그 집에 잠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본 것도 방석 2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방석 하나에는 자신이 앉고 다른 하나에는 죽은 남편이 앉는다고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한테 그러더래. 뭐라고? 오늘은 한 자리 더 비워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3사람이 앉는다. 저는 어머니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갔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사진에는 그 집의 거실이 찍혀 있었습니다. 철거되기 전 모습이었습니다. 방석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방석 위에는 제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사진 속 화면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만든 사진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이 되자 바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철거 현장에 남아있던 사진들 아직 있어? 없어졌어요. 뭐? 집주인이 다 가져갔어요. 그 중에 3번째 사람이 찍힌 사진도? 민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꺼내지 않고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형, 왜?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봤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민석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사진과 달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순자와 남편, 그리고 어린아이 1명,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손가락으로 그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형 아버지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사진 속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김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예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진주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 낯선 집, 향 냄새.
그리고 한 여자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던 목소리. 정우야, 여기 앉아 있어.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방석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여자, 다른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웃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손을 떨었습니다. 민석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겨우 4살이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어?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어머니는 사진 속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엄마도 알아? 알지. 그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잊은 줄 알았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결국 제가 어릴 때 그 집에 갔던 이야기를 전부 말해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그 마을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 그 집에 갔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줄 알았지만 몇 분 뒤 제가 집 안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방석 위에 앉아서 김순자 씨 옆에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려오려고 하자 그 여자가 제 손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가 여기 와야 해요. 아버지가 화를 내며 저를 데려왔지만 집을 나오는 순간 김순자 씨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혼자 오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그 여자가 죽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갔던 날 그 여자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던 이유, 사진 속에 제 어린 모습이 있었던 이유, 방석 하나가 계속 비어 있었던 이유, 그리고 세 사람이 앉는다는 문장의 의미.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의 나를 다시 부르는가? 왜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나타났는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진 속 김순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이 전날과 달라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무표정했는데 이번에는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진 뒤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콜록. 이번에는 현관 쪽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바깥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문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정우야, 지금 절대로 문 열지 마.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문 밖에서 들려온 다음 목소리 때문에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 집에서 따라온 것은 김순자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아버지도 같이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관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아버지의 거실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낮고 조금 쉰 목소리. 화를 낼 때는 끝을 길게 끌던 말투. 어릴 때 제가 늦게 들어오면 현관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야.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문 열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진주에 왔던 날, 낯선 마을, 향 냄새, 김순자라는 여자, 그리고 방석. 기억 속에서 저는 그 여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 기억이 실제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현관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장면이 이상할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받았습니다. 형!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어요? 응. 문 잠갔죠? 잠갔어. 절대 열지 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까 철거 현장에 있던 사진 있잖아요. 응. 그 사진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뭔데? 사진을 확대했는데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방석이 3개가 아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몇 개인데? 4개예요. 뭐? 하나는 사진에 가려져 있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 방석 위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묻지 않아도 그 이름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정우, 민석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4번째 방석 뒤에 아버지 이름도 적혀 있어요. 저는 그 순간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잡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한 걸음, 찰박, 또 한 걸음. 그리고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민석도 전화 너머로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형, 응,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 집에 갔는지, 왜 저를 데려갔는지,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단순히 그 집에 한번 방문했던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때문에 저는 수십 년 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었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박성호.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김순자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기억났구나.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제 기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집에 다시 들어갔는지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가 넘어 해가 밝아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 앞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집을 나와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찾아오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결국 아버지가 남긴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나한테 맡겼어.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주, 그리고 그 집의 주소, 그 아래에는 짧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함, 밤마다 방석을 2개 놓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주장함. 그리고 몇 장 뒤 제가 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갔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4살이던 때였습니다. 아이에게 이상한 말을 함, 내일 다시 오라고 함, 그리고 마지막 줄, 다시 가지 않기로 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엄마. 응, 아빠가 나를 그 집에 다시 데려갔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네가 혼자 들어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주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제가 차에서 내려 혼자 마당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순자가 저를 발견했고 저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왔을 때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기억하냐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계속 그 종이를 움켜쥐고 있었어.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빠가 뺏어서 버렸어. 왜? 그걸 보고 아빠가 이상해졌어. 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 이름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제가 20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다시 갔던 나이는 33, 이미 약속된 날짜를 훨씬 넘긴 뒤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갑자기 일이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을 하나 기억해냈습니다. 내 아빠가 그러더라. 뭐라고? 그 여자가 죽었어도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잉크색도 달랐습니다.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4번째 자리는 비워두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진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철거된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이 정말 없어졌다면 그 모든 일도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절반 이상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무너졌고 마당의 잡초도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방벽 한쪽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은 그걸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저 벽만 남겨놨어요? 철거하다가 기계가 계속 멈췄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벽에는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고 문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방석 위에는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이 그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서기 직전 무너진 안방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와야 해. 그리고 바로 뒤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특히 어린 시절의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 저는 지금도 그 모든 일이 귀신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조작됐을 수도 있고 목소리는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서 찍었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도 제 컴퓨터 안에는 아직 한 장의 사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은 제가 다시는 열어보지 않으려고 외장하듯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사진에는 철거되기 전 그 집의 안방이 찍혀 있습니다. 방석은 4개입니다. 3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4번째 방석에는 어린 시절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김순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 끝, 문틈에 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사진의 밝기를 조정하다가 문등 뒤쪽에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은 김순자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얼굴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사진 뒷면에 적힌 문장은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쓴 글씨도 아니고 김순자의 글씨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다음에는 혼자 오지 마. 그 문장을 읽은 뒤 저는 사진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더 떠올렸습니다. 김순자 씨가 제 손을 잡고 있던 그날 제가 그녀에게 물었던 말입니다. 아줌마, 저 혼자 와야 해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석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 더 데려와야지.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린 뒤 한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도 열지 않습니다. 그저 불을 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다립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현관문 아래쪽으로 희미한 물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2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작은 발자국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어른의 발자국 하나. 그 발자국은 언제나 현관 앞에서 멈춥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집에서 제가 정말로 해야 했던 일은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끝나지 않은 약속을 끊어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마을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있던 자리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여자의 이름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믿으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무리하게 확인하려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래된 빈집이나 폐가에는 실제로 위험한 구조물과 깨진 유리, 무너지는 천장, 야생동물 같은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겪은 일 역시 그런 현실적인 위험과 심리적인 공포가 뒤섞여 만들어진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직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새벽, 저는 다시 한번 현관문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작은 종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주워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자리가 비어 있어. 저는 그 종이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다른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네가 앉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문장을 읽은 뒤 저는 다시는 그 마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누군가를 만났던 것인지, 오래된 기억이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어떤 것이 남아있는 것인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이후 밤길을 걷다가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 정우야 하고 부르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저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은 열어보고 나서야 닫을 수 있지만 어떤 문은 처음부터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저는 그 집에서 너무 늦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뒤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버리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겁이 나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제가 그 종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까지 생겼습니다. 종이는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그 문장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내 자리가 비어 있어. 처음에는 그 글씨가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이상한 것에도 익숙해집니다. 무서운 기억도 반복해서 떠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현장에 가고 사람들과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주라는 지역을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마을 쪽으로 가는 일만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회사에서 진주 외곽 현장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에 그 마을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마을은 아니었지만 차로 10여 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큰 길을 이용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그게 마음 편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앞쪽 도로가 통제되어 우회하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익숙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논 옆으로 이어진 좁은 도로, 오래된 감나무, 산 아래로 내려앉은 마을. 저는 바로 차를 세웠습니다. 마을 입구였습니다. 예전에 그 할머니를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툭! 마치 누군가가 차 지붕 위에 작은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없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후진해서 큰 길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m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 긴 머리. 저는 100m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뒤였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차량과의 거리는 10여 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차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 가운데에 작은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젖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좌석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차에서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뒷좌석의 물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날 세차를 했습니다. 시트도 전부 닦았습니다. 그런데 물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차장 직원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려야 하는데요.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트를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오래된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내 아빠 물건 정리하다가 나왔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수첩 몇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진주에 갔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맨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문장 아래에는 긴 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 처음 갔던 날, 김순자 씨가 단순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극심한 불안과 수면 부족을 겪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고. 그리고 남편이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버린 날, 김순자는 저를 보자마자 이상할 정도로 태연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리고 저를 방석에 앉힌 뒤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제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기 직전 김순자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져온 종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의 차 안에서 똑같은 종이가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는 날짜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33이 되는 해. 제가 그 집을 방문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날짜를 보고 몇 년 동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먼저 갔어야 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는지, 왜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지 않았는지, 왜 평생 진주라는 지역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제가 그 집에 들어갔던 것인가? 우연이었을까요? 회사에서 그 현장을 배정받은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집에 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집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뒤 제가 우연히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과거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어쩌면 귀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장을 다시 확인하던 순간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에 아버지가 쓴 글씨와 전혀 다른 글씨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못 오면 아들이 오면 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글씨가 제가 그 집에서 발견했던 종이에 적혀있던 글씨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종이를 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작은 금속 그릇에 종이를 넣었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이 종이 가장자리에 붙었습니다. 종이는 천천히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거의 다 타버렸을 때 불꽃 사이에서 글씨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우. 저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종이는 완전히 제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회사를 옮겼고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주에 갈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정우야. 응. 내 아빠 사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진주에 있던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순자, 김순자의 남편, 그리고 어린 시절의 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사진을 찍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김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야? 어머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사진 속에 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찍은 거지? 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오른쪽 창문을 확대하자 창문 안쪽에 희미하게 사람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였습니다. 그 남자는 네 사람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네 사람 가운데 누구도 그 남자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진을 찍은 순간은 제가 4살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안에는 김순자 씨와 남편 그리고 아버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 구석에 아주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정도로 작은 글씨였습니다. 그 집엔 4명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박성호, 정우, 그리고 마지막 이름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빈칸이었습니다. 저는 그 빈칸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아버지도 같이 왔다. 그 말은 어쩌면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그 집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는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김순자에게 남편의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저에게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민석에게는 제 이름을 들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서 반복해서 들렸던 기침 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래된 빈집을 볼 때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든 문이 열려 있든 사람이 살지 않는 게 확실해 보이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두운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떤 기억은 다시 꺼내지 않는 편이 낫고 어떤 장소는 다시 찾아가지 않는 편이 낫고 어떤 이름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집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정말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어린 시절의 기억과 피로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면만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던 순간 안방 창문 안쪽에 김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손짓은 작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마을을 지나칠 때면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빠른 길이라고 알려줘도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어 마을 입구가 눈에 들어오면 아무리 익숙한 풍경이어도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집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아주 멀리서 물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찰박, 잠시 후 찰박,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정우야. 그럴 때면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직까지는 그 목소리가 제 방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